자, 오늘 그러면 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일고대사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우리 남부여로 지금 통칭되는 백제가 어떻게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3년 동안 응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다물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교과서에서는 뭐 일본식 표현으로 부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다물운동이 전개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이겼다가 그 내분으로 역전이 됩니다. 당나라한테 역전이 돼가지고 나당연합군에게.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있었던 백제가 멸망하고, 그 왕족들이 외열도로 가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백제국을 세우게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성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세민, 당태종하고 그 다음에 김춘추 간의 나당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게 647년인가 그런데 그동안 벌써 한 13년이 지났어요. 660년이면. 그랬는데 이제 신라에서 백제를 침공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태자를 보냅니다. 태자 김범빈을 보내가지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때 김춘추와 맺었던 나당연합을 실행하라.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태종은 이미 죽고 없고요. 그 아들인 당고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측전무가 있었죠. 예. 근데 서로 합의한 대로 백제를 먼저 친 다음에 고구려를 공략하기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북방군과 남방군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서필하력이라는 장군이 고구려 쪽으로 진격하고, 그게 북방군입니다. 남방군은 소종방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남부여를 치기로 그렇게 각각 결의했습니다. 660년 6월에 저번에 이 나당연합을 하기 위해서 볼모로 김인문이라는 왕자가 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당나라 장수 소종방이 이끄는 당군 13만 명이 덕물도에 도착합니다. 제가 덕적도에 실제로 탐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덕적도 바로 옆에 있는 좀 작은 그런 섬이 덕물도라고 하더라고요. 덕물도. 그래서 이 덕물도에 이제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태자 김범민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리고 이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을 하면 18만이 되는 거죠. 당군 13만, 신라군 5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군은, 신라군을 이끄는 제2군 사령관은 대각간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군 5만 명을 이끌고 합천 대야성을 출발하여 지금 부여 사비성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벌써 우리 학자로서 유명했던 우리 이율곡 이 선생은 벌써 임진왜란이 올 걸 예측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백제에서도 성충이라고 하는 상자평 출신에다가 아주 노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를 다 예측을 해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미인계, 반강계에 빠져가지고
무녀금화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게 지금 옥중에 있었는데,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옥에 갇히면 화가 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무슨 충원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서신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서 다 아는 거고, 육군은 금강의 상류인 탄현을 넘지 마라. 탄현 고개입니다. 그리고 수군은 백마강 입구인 기볼포를 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아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보다 이 백제가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충신들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라가 흥하려면은요, 모든 사람의 얘기가 막 종합되고 집중화되고 막 이래서 잘 되는데, 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꼭 이렇게 분산이 되고 결정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전부 이렇습니다. 의자왕이 놀랬어요. 예? 의자왕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군신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라는 게 급해지면은 노신들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충신이었던 흥수라는 사람인데, 그때도 이 사람도 반강제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워야 되는데, 광활한 평야 지역에서 싸우면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볼포라든가 탄현과 같이 이렇게 백제군, 아군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점해서 거기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일하게 아까 기볼포와 탄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균관에서 충남 도청 공무원들을 가르쳤는데, 탄현이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전 위쪽에 유성이 있죠. 카이스트 있는데 유성 오른쪽에 마도룡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마도룡이라는 고개가 탄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전시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전시기 때문에. 삼국사계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기볼포도 이게 군산이냐 장항설이냐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장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제 충신이 자평의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70세의 노장이었어요. 그런데 공격의 방향성, 즉 다시 말해서 당나라 군이 멀리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피곤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내리자마자 아직 정렬을 하지 못한 당나라군부터 먼저 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결정이 반대로 신라부터 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이 많고 충신인 사람들의 의사를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충신은 성충, 그 다음에 흥수, 나중에 이제 다물군 운동하는 부여복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지금 측근에서 지금 의자왕을 보필한다 하는구나. 하여간 같이 지금 있었던 측근들이 충상과 상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노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꼭 반대 의견을 냅니다. 만약에 의자왕도 이런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안 냈으면 이 사람
자기 과거에 그 충직한 신하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 이 충상과 상형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간신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벌포 입구에, 백마강 입구에 도달하기 전에 그 수군을 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당수군이 백마강으로 진입을 해서 기벌포를 지나서 그 백마강을 따라 좁은 수로를 따라 일자형으로, 나란히 가지 못하고 일자형으로 가면 좌우에서 협공하기가 쉬울 거다. 하여간 말은 그럴듯해가지고 이 의자왕은 혼란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형이라는 사람은 또 뭐냐? 당군을 아까 의직이 당나라부터 먼저 치자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부여복심보다도 의직을 집어넣어야겠네요. 이 사람은 당나라부터 먼저 치자 그러는데, 이건 또 뭐예요? 신라부터 먼저 치자 그러는 거예요. 신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향성이 틀어지면요, 이것이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커다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왕이 이제 결정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귀양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원한에 맺혀 있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자기 측근 같이 있는 충상과 상형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2분의 1의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쪽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왜냐면 설득시키는데, 의자왕도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술을 먹고 좀 판단력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측근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 충신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데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황산벌에서 져가지고 신라로 끌려가서, 그 다음 얘기는 없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당나라 수군이 얼마입니까? 18만이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말이죠. 기벌포로 들어오는, 백마강 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당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나당연합군이 이쪽으로. 그랬는데 아까 뭐예요? 신라군 쪽을 먼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계백장군이 있는 쪽으로 황산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의직장군이라는 사람이 1만 명을 가지고,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이면 이 창도 제대로 들겠어요? 몰라, 훈련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이 발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거의 죽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18만이 상륙을 했는데, 의직이란 분이 1만 명을 가지고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거론되는데, 의직이란 사람은 잘 몰라요. 거론이 안 돼.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충신입니다. 네. 이거 좀 재조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군은 뚫렸어요. 기벌포가 뚫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비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편 동쪽 2군 쪽에서는 계백장군하고 이제 김유신하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계백장군이 이 탄영고개를 지켰습니다. 옛날 이런 사람들의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찾아 보니까 김유신 장군이 길을 몰라가지고 4갈래 고갯길에서 패배해가지고 1만여 명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신라군이 막 공포에 떨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온 거예요. 얼마를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저 황산벌에서 싸워 이렇게 된 거예요. 황산벌은 그것도 뭐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는데 무슨 저 논산하고 연산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역사 기행하니까는 논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여기가 황산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황산벌로 내려오는 거는 처음에는 황산벌에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까 그 의직은 광야에서 싸우면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흥수가. 그런데 또 반대로 광야에서 싸우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가 또 뭐가 있죠? 탕금제 전투라고 있죠? 탕금대. 신립장군. 예, 신립장군이 모든 사람이 그 지금 박달제국의 지금 조령인가? 거기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기마병이 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탕금대로 유도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조총 삼열 조총 부대에 의해서 지잖아요. 왜? 신립은 자기가 말이 빠르니까 얘네들은 장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만 좀 피해를 입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말의 속도로. 그랬는데 저기에는 벌써 이미 일본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겪어가지고 한 개조가 쏘면 맨 뒤로 가고 또 두 번째는 벌써 장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쏘고 또 뒤로 가고 이러니까 거의 뭐 연발은 아니지만 틈 그게 없었어요. 그 인터벌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쐈다. 그래서 거기서 전멸하잖아요. 신립도 죽고 신립 장군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황산벌에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희 그 개베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자기 뭐 처자식 죽여가면서 그 중국의 예를 들었죠. 월왕 구천이 있죠. 우리 이거 수거가 뭐가 있죠? 와싱상담. 이거 와, 훌륭한 사람들만 다 아네. 이거 역사 시간에 국어 문제내도 막 다 맞히네. 그 와싱상담 또 5월 동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월알 구천이 5,000명의 부대를 가지고 오왕의 그 부차라는 그의 70만 군대를 격파한 그 고사를 인용하면서 우리 5,000명의 결사대가 백제군이 신라 5만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내려오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우라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타년의 천엄의 요새를 지키지 못하고 5천의 군사로서 그 10배의 적을 막으라 하니 나의 일을 내가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싸움 해보나 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실세예요. 의자왕이 지금 지지하는 거니까 왕의 명령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무슨 여기서 강의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부천에 이마트에서 강의하면은 송나라의 악비라는 장수가 있어요. 그 악비라는 장수가 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이겼던 사람이 악비야. 그래서 내 동네 친구 중국 애들 짜장면 파는 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친구들 집에 가면은 그 만화책, 중국도 만화책 있잖아요. 그러면 악비 장군을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이순신 같이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또 진해라고 하는 화평론자가 싸우지 말고 금나라랑 싸우지 말고 막 이제 금나라가 점령했던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을 막 치려고 그러는데 퇴진하라고 그럽니다. 그 퇴진하러 왔던 말 잘 들으니까 감옥에 넣은 다음에 사약을 마셔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학자로서 악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군인이나 정치가는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돼. 내가 올바르게 왕명을 거역하더라도 이게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하게 가는 게 좋겠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충신들은 다 그렇게 임금 말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이 이렇게 모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충신인 사람은 그냥 임금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를 오히려 반대 세력을, 그러니까 아까 악비가 진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탄현을 지키면서 계속 김유신을 막을 수 있는데 아무튼 내려와서 싸우게 되는데 한편에는 마음의 안정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5천 가지고 싸웠는데 신라군이 지원군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라가 뭐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신의 한 수가 화랑을 보내죠. 예, 화랑간창하고 반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김푸밀의 아들 화랑간찬이 약관 16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너의 할 일은 이때가 아니냐. 임전무태. 이건 뭐냐면요. 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자기 아들 보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16살짜리가 뭘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개백같이 노련한 사람,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백이 창 딱딱 쳐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려서 가마 또 넌 너 말고 딴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이 김푸밀이 오면 아버지 김푸밀이 눈을 부릅뜨고 너 나한테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백제군에 죽을래?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또 가는 거야, 말 타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임전무태 이걸 강조하니까. 그런 게 일본의 그 가미가제 이런 게 그 한 번 가고 원회의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화가 났겠죠. 개백이. 그래가지고 관창을 죽였는데 여기서 개백이 흥분을 해가지고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가 뭐예요? 목을 베죠, 목을. 목을 베가지고 말꼬리에다 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요, 군중 심리를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신라군이. 왜냐하면 지금 탄현고개에서 계속 이 개백한테 져가지고 군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화랑간청이 자기 아들 뻘 드는 애가 목이 잘라져서 온 걸 보니까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와 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거기서 백제군이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공부해서 그런 게 있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말이지 이벤트 만들려고 쓸데없는 거 거짓말하고 뭐 이러다가 오히려 제게 속는 수도 있고 진실되게 하면 계속 진실되게 나가고 그랬으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그래가지고 개백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신라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결국 좀 늦어가지고 사비성이 이제 다 점령이 되는 겁니다. 이 육군은 탄현을 넘어가지고 사비성으로 오고 수군은 백마강을 지나서 이제 사비성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의자왕이 이제 부여 사비성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태자가 부여효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에 내가 농담 삼아 예전 3,000국령 아니고 100을 이렇게 줄이자 그래서 30명만 잡자. 30명만 잡아도 한 사람이 일남 2녀로 나도 한 40명은 났을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개 중에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애도 있고 뭐 다 쳐도 그러면은 이 부여효라는 게 그 당시에 태자였어요. 부여효. 그 밑에 부여연, 부여태, 부여융, 부여용 뭐 그냥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효하고 의자왕이 공주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부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그 대신 사비성은 다른 아들인 동생인 부여태와 부여융이 여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주성에서 싸우지도 않고 연미산이라고 연미가 제비 꼬리잖아. 연미가 제비연자에다가 왜 이렇게 우리 지휘자 우리 잘 아시겠네요. 보면 여기가 쫙 나온 거 있잖아요. 뒤에 연미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저 공주산성 바로 공산성 바로 맞은편에 여기로 숨었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도 또 도피하고 또 연미성으로 도망갔다가 잡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2008년도에 그 낙양이라는 데 있죠, 여기 낙양. 여기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낙양인데 낙양 근처에 북망상이라고 있습니다. 북망상. 북망상. 망하니까 우리 거 망우리 공동묘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북망산에 이 그 묘비명이 나왔어요. 그때 의자왕하고 같이 끌려갔던 그 의자왕하고 부여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 묘비명에 싸운 기록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은 의자왕은 공주성에서 나오지 않고 5일 동안 열심히 분전했다는 겁니다. 공주성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전투가 유리했는지 성을 나와서 싸웠는데, 그때 백제 출신의 당나라 대장군인 예식진 또는 예직 이렇게도 하는데, 예식진이란 장수에 의해서 그 660년 7월 18일 날 생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 그 단재신 최호 선생의 그 조선상고사 있죠. 조선상고사. 이거는 묘비명에 나오는 거고, 조선상고사에 보면은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분전에서 싸워서 나왔는데 아까 말대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권하니까 항복을 거부하고 동맥을 끊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동맥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의 포로로 됐다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삼국사기하고. 우리는 의자왕은 아주 비겁하고 맨날 술 먹고 뭐 여자하고 놀다가 전쟁 나니까 도망이나 다니고 막 이런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삼천국령도 30명으로 줄이고 이제 바로잡기를, 역사 바로잡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요. 30명이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부여에 무슨 낙화암이나 거기 가면 거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가이드도 3,000명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포로가 돼서 660년 8월 2일 날 승전회의에서 나당연합군의 무열왕과 김범민 또 당나라의 소정방 밑에 무릎 꿇혀가지고 의자왕과 아들 부여융이 술시증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태자 김범민이는 부여융의 같은 제 아들뻘이죠. 얼굴을 때리고 뭐 침을 뱉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663년 9월 3일에는 의자왕의 태자들, 그 다음에 왕조, 신하, 장수 93명을 포함해서 총 12,807명의 백제인 포로가 당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압송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성에는 유인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비성은 부여를 말하는 겁니다. 당나라 장군 유인원의 1만 명, 그 다음에 김인태라고 하는 김춘추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여기 7,000명이 해서 도합 1만 7,000명을 주둔시켜서 웅진도독부를 세웁니다. 웅진도독부. 난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웅진이라는 건 보통 공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비 부여의 웅진도독부인데, 나중에 이게 부여성에 있다가 공주로 옮깁니다. 웅진도독부. 그건 나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660년 9월에 남부여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멸망했다 이런 말 좀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소멸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자왕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일단 정치적인
방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만하고. 내가 전에 시간에 얘기했는데, 신라 선덕여왕이 죽고 김춘추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그 공백기에 의자왕이 신라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술 먹고 그 시간을 다 낭비했어요. 그 다음에 사치와 낭비는 뭐냐면 자기 아들 41명의 왕자들을 전부 좌평이면 지금 장관급이에요. 그런 벼슬을 주고 거기다 땅 시급까지 줬다는 거예요. 국고를 막 탕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삼천궁녀로 표현되는 성적인 문란, 그 도덕적 타락이 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서에는 응고라는 여왕하고 놀아놨는데 마약 같은 그런 것들, 약초 그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술에 타서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신들의 간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성충이나 흥수 이런 사람 나왔죠, 의지. 근데 꼭 망하려고 그러면요, 이 50%의 확률인데 반대쪽을 짚습니다, 꼭. 그 참 이상해. 그 집안도요, 마누라가 의사하고 남편의 의사가 50대 50으로 됐는데, 여자 말을 들어서 잘 되는 수도 있고, 여자 말을 들어서 안 되는 수가 있고, 항상 그거는 자기 운명인 것 같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부여가 소멸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물운동, 나는 이제 다시 영토복원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복원전쟁이라고 합시다. 전투라도 되고. 나라를 뺏겼으니까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 또 일본 서기 같은 데는 백제복구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아까 660년에서 663년까지요. 이때 주인공이 누구냐? 아까 내가 여기다 쓰다 지웠는데 부여복신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신복인데 이름도 멋있는 사람 있죠? 4글자. 그렇죠. 흑지상지. 흑지상지는 나중에 어떻게 이름을 붙여? 이 흑치가 까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죠? 여기 광서자치구, 여기에 흑치국이 있었다고 누가 그렇게 주장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따먹으면 이가 까맣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걸 크게 해석해서 필리핀의 용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부르는 게 다 백제 거기가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승 출신 도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자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승병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아는데, 이 사람이 좌장군이고 이 사람이 우장군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률 레벨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 부여복신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람은 29대 법황의 아들이었습니다. 법황. 29대 백제 법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개 승려보다는 훨씬 귀족 왕족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도침을 자기 밑에 있는 수와 부하로 흑지상지 이랬으면 하극상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이런 역사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위계 질서를. 그래서 이게 일할 때도 말이죠.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분명히 정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냥 같이 우리 맘먹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됐을 때는 여기가 이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사를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 네, 내가 자꾸 그런 걸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 부여복신은 원래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안 보면은 여기 홍천이라는 데가 있죠? 홍성 옆이 예천이죠?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네. 나가 되게 딱 떠보면은 이거 다 넘어가. 그런데 거기에 그 봉수산성이라고 지금 있어요. 내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군수가 굉장히 그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성을 깨끗하게 그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이 없어. 돈은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들어. 한 몇 킬로를 이렇게 새로 옛날 백제성을 복원했는데 우리가 5명이 역사기행 갔는데 우리 5명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옛날에는 임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임종성의 원래 성주가 부여복신이었는데 아까 그 금화라는 여자 있죠. 무녀가 의자왕한테 이렇게 밀고를 해가지고 대기발령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신 누가 있냐면 흑지상제가 성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흑지상지가 다시 부여복신 자기 상관을 불러서 그 임종성을 이제 이 다물 전쟁의 센터가 된 게 첫 번째 센터가 임종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무래도 저 공주나 부여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겠죠. 예? 처음에 그 다물운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주류성이라는 거를 주류성을 차지했다 그래. 근데 이 주류성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거 일본서기는 주유성으로도 나오고 또 삼국상이나 이런 데 도솔성이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도시도 여기가 평양이었는데 고구려가 전진하면 이쪽이 평양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성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그렇게 고정돼 있다. 지금 이것도 임종성인데 지금은 봉수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가 다 다르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지금 주류성을 지금 대개 그 나중에 비정한 데가 전북 부안에 있는 우암산성. 거기가 주류성이라고 지금 다 부안에 가면 다 주류성이 거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저 남쪽의 부안서부터 한 게 아니라 저 북쪽의 임종성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물운동이. 이거는 이 주류성이 부안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지원군이 와요. 일본군이 지원군이 오면은 해안가 쪽으로 왔겠죠? 해안 쪽에다가 했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거의 백마강 근처에 그 줄포만 지역 있는 데가 그 군선들이 밀집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좋았던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류성이 어디냐? 저거를 읽어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공주와 부여 사이에 그 바닷길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홈의 요sol에서 그 산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좋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제가 요번에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청양군이라고 있어요. 우리 칠갑산 아시죠? 혹시 칠갑산? 예? 예. 거기가 공주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금강이 내려다 보여요. 좌측으로는 공주, 우측으로는 부여. 그리고 뒤가 칠갑산이라서 그냥 완전히 바위 같은 걸로 막 굉장히 돼 있어요.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갔더니 윤성이라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적더라고요. 윤성. 예, 그런데 거기가 나는 주류성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일제 때 자꾸 다른 데 한산산성이니 이런 데를 자꾸 주류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가 윤성이 된 게 아닌가 보는데 군사 지리적 위치, 제가 포병장교 출신 측지장교이기 때문에 산을 여러 군데 가서 그 위로 올라가야지 좌표를 따가지고 포병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측지장교가 올라가서 좌표를 따줘야지. 예? 사격지 왜 거길 좌표 없이 어떻게 때립니까? 예, 그 제원을 따는 게 측지장교인데 그러려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삼각 측지를 해가지고 포병은 무식한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로그도 쓰고 막 그럽니다. 이게
예, 삼각함수 로그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주류성을 저는 그 충남 청양군 거기 갔더니 또 두륜산성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두륜산성이랐는데 현재는 그 이름이 거기가 윤성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충남 청양성이나 청양군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뒤를 딱 보니까 진짜 이 그 칠갑산이 그 굉장히 산세가 높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여기 임종성, 홍성 쪽에 예산 쪽에 임전성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칠갑산 쪽에 주류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당연합군에 대한 그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빨리 나가야 될 거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 부요복신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 이거 지금 다물군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정규군은 지금 거의 없고 농민군이라든가 민방위 부대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인적 자원이 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자왕의 여동생이 있는 외열도로 군사적 SOS를 보내자.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명여왕이거든요. 사이메이라고. 사이메이 왕, 그 일본 여왕한테 누구냐면 귀지라고 하는 좌평을 보내서 당나라 포로를 증명으로 100여 명을 줍니다. 자, 우리 지금 이게 당나라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군사적 원병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쳤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 부여복신이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아까 이 도침하고도 이렇게 느슨하게 아까 인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의자왕의 다른 아들인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여풍. 그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백제왕으로 보내달라. 그 여왕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또 얘기했죠. 그냥 부여복신이 왕이 됐으면 문제가 또 없었을지 몰라요. 왜? 이 사람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무왕이 있고 무왕 밑에 의자왕이 있다고 그랬죠. 여 위가 위덕왕이 있고 위덕왕의 동생이 해왕이죠. 그죠? 예. 해왕이고 그 해왕의 아들이 법황이고 법황의 아들이 지금 부여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춘간이에요. 사춘간. 그런데 의자왕의 아들인 지금 일본에 있는 부여풍은 부여복신한테는 7촌. 이 사람이 그냥 그 강직하고 이러니까 의자왕의 아들을 보내는 게 원칙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시에서는 이런 걸 따지면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복잡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지만은 그때 자기도 법황의 아들이니까 이쪽도 지금 반객이긴 하지만은 왕족이었잖아요. 왕족.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일본에서 지원금만 받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은 노 프로브럼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성격이 강직하고 충직한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자 그래서 의자왕이 일본에 4살 때 가가지고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도 제대로 쓰지 잘 모르겠고 지형도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원다 하더라도 거의 군사적인 그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여복신은 이제 그래서 부여풍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군사지휘권을 지게 되는 겁니다. 군사지휘권. 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군사를 지휘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사이메이 이 의자왕의 여동생인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이 백제영이었던 여기가 백제영이라고 그랬죠 그때 근초공황 때 여기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370년경에. 그래서 여기
큐슈의 수도가 후쿠오카 그 외왕이 그 옛날에는 나대진이라고 그랬어요. 나노스라고 그래서 나대진이랬는데, 나대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박다, 그건 이제 얘기하는데 나노스, 나대진 그러니까 외왕 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 이 백제를 지원을 빨리 하려면 가까운 데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 가츠라라고 하는 그 후쿠오카 바로 옆에 거기에다가 나고야성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선을 쳐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로 들어오는 건 일본에서는 큐슈를 통해서 시작돼요. 물론 이제 이동을 해서 큐슈에서 집결한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관계가 지금 됐어요. 지금 도침하고의 그 군권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여풍하고는 이제 왕권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결려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까 일본에서는, 그 전에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661년 6월에 그 백제군하고 금마라고 있어요. 지금 전북 익산을 옛날에는 금마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전투해서 삼국사기를 보면은 마리에 떨어져 가지고 백제군한테 창에 찔려서 피가 한 발 반. 예? 그러니까 한 1m 한 50 정도, 한 발을 한 30cm로 볼 때 엄청나게 피가 많이 흘렀다는 거죠. 막 그냥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거기 김춘추가 삼국 통일한 것 같이 얘기한다고. 이 사람은 백제 이기는 거, 신라가 백제 이기는 건 보긴 했지만 삼국 통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660, 지금 이게 1년 6월이고, 한 달 뒤에는 이 사이메이라는 사람이 천도하느라 또 그리고 그 백제에다 군사를 보내려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중앙군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각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군대를 다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와병이 돼서 죽습니다. 사이메이가요? 예. 661년 6월, 7월 그 2달 사이에 김춘추도 죽고 사이메이도 죽습니다. 예, 그런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이 사이메이의 명을 받들어서 백제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2대 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온 건 다 기록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의자왕이 그냥 백제 마지막 왕이라고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자왕의 아들인 외열도에 나가 있던 부여풍이, 일본에서는 부여풍장 네 글자로 하는데 그 부여풍왕이 와서 백제 왕으로 오는 게 이제 32대 왕으로 오는 겁니다.